오늘 아침 책장에서 삼국지를 꺼냈습니다. 먼지가 수북이 쌓인 10권짜리 낡은 책이었습니다. 펼쳐보니 곳곳에 형광텐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25살 때 그었던 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당시 제가 형광펜을 그은 부분들이 이제는 그다지 중요하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때 그냥 지나쳤던 장면들이 가슴 깊이 와닿았습니다. 같은 책인데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읽고 있는 기분이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젊었을 때 읽었던 책을 나이 들어 다시 펼쳤을 때 마치 처음 읽는 것처럼 새롭게 느껴지는 경험 말입니다. 특히 삼국지가 그렇습니다. 어릴 때는 유비가 좋고 나이 들면 조조가 좋아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책은 그대로인데 우리가 달라진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나이 들면서 비로소 책의 진짜 의미를 깨닫게 되는 걸까요? 오늘은 삼국지가 왜 나이가 들수록 더 재미있어지는지 그 비밀을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이야기이기도 할 겁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삼국지는 단순한 역사책이 아닙니다. 진수가 280년대에 편찬한 정사 삼국지는 위, 촉, 오 삼국의 역사를 기록한 정식 사서입니다. 184년 황건적의 난부터 280년 서진의 통일까지 약 100년간의 격동기를 담고 있습니다. 나관중이 14세기에 쓴 소설 삼국연의는 이 정사를 바탕으로 극적 재미를 더한 작품입니다. 흔히 7실삼어, 즉 70%는 사실이고 30%는 창작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따로 있습니다. 이 책 한 권이 1800년을 넘어 지금까지 살아남았다는 사실입니다. 수많은 왕조가 흥하고 망했지만 삼국지는 끝없이 읽혔습니다. 한국에서도 조선시대부터 베스트셀러였고 지금도 신문기사에 삼고초려, 읍참마속, 고육지책 같은 표현이 아무렇지 않게 등장합니다. 왜 이 오래된 이야기가 여전히 우리를 사로잡을까요? 삼국지에는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상황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야망과 좌절, 충성과 배신, 우정과 적대, 승리와 패배, 1000명의 가까운 인물들이 등장해 각자의 방식으로 난세를 헤쳐나갑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 책이 나이에 따라 다르게 읽힌다는 겁니다. 25살 청년이 읽는 삼국지와 55살 중년이 읽는 삼국지는 완전히 다른 책입니다. 같은 문장, 같은 장면인데도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옵니다. 왜 그럴까요? 25살 청년의 눈에 삼국지는 영웅들의 이야기입니다. 유비라는 인물을 봅니다. 정사 삼국지에 따르면 유비는 161년 유주 탁군에서 태어났습니다. 한나라 황실의 먼 후손이었지만 집안은 몰락해 어머니와 함께 돗자리를 팔아 생계를 이었습니다. 젊은 독자의 눈에 유비는 희망의 상징입니다. 아무것도 없던 그가 의로움 하나로 관우, 장비와 의형제를 맺습니다. 황건적을 토벌하며 이름을 떨칩니다. 조조와 원소 같은 권력자들 사이에서도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습니다. 184년 봄, 탁군의 한 복숭아 과수원에서 일어난 도원결에 이 장면은 소설 삼국연의의 창작이지만 유비와 관우, 장비가 생사를 함께한 것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같은 해 같은 달 같은 날에 태어나지는 못했지만 같은 해 같은 달 같은 날에 죽기를 원하노라. 25살 청년은 이 대목에서 가슴이 뜁니다. 친구와의 우정, 함께 꿈꾸는 미래, 순수한 열정, 이런 것들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믿습니다. 유비는 언제나 올바른 선택을 합니다. 어려운 사람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백성을 위한다는 대의를 잊지 않습니다. 실패해도 다시 일어섭니다. 젊은 독자는 이런 유비에게서 자신의 이상을 봅니다. 반면 조조는 어떻습니까? 정사 삼국지 무제기에 따르면 조조는 155년 패국 초연에서 태어났습니다. 환관, 조등의 양손자였기에 당시 사대부들에게 멸시를 받았습니다. 젊은 독자의 눈에 조조는 복잡한 인물입니다. 능력은 뛰어나지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친구 여백사 가족을 살해하고 내가 천하 사람을 저버릴지언정 천하 사람이 나를 저버리게 하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이 대목은 소설의 각색이지만 조조의 냉혹함을 잘 보여줍니다. 193년 서주 대학살, 아버지가 도겸의 부하에게 죽임을 당하자 조조는 서주 일대를 피로 물들입니다.
정사 기록에도 수만 명을 죽였다고 나옵니다. 젊은 독자는 이런 조조를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이런 식으로 성공해서야 되겠습니까? 유비는 선이고 조조는 악입니다. 세상은 명확합니다. 25살의 눈에는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릅니다. 35이 되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직장 생활 10년 차. 사회라는 전장에서 적지 않은 상처를 입었습니다. 이상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을 마주했습니다. 타협해야 할 때와 고집해야 할 때를 배웠습니다. 이때 다시 삼국지를 펼칩니다. 유비의 행적을 다시 살펴봅니다. 정사 기록을 따라가 보면 유비는 결코 순진한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196년 유비는 서주목 도겸이 죽자 그 뒤를 이어 서주를 다스립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도겸의 아들들을 제쳐두고 외지인인 유비가 서주의 주인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정사는 간단히 기록합니다. 도겸이 유비에게 맡겼다고. 하지만 그 뒤에 어떤 정치적 거래와 협상이 있었는지는 상상에 맡깁니다. 207년 삼고 초려. 유비가 제갈량을 3번 찾아간 이야기는 유명합니다. 하지만 35살의 독자는 다르게 봅니다. 당시 유비는 47세, 제갈량은 27세였습니다. 20년 연상의 군주가 젊은 책사에게 3번이나 머리를 숙였습니다. 이건 단순한 겸손이 아닙니다. 철저한 계산입니다. 유비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관우와 장비라는 뛰어난 무장은 있지만 천하의 대세를 읽고 전략을 짜는 참모가 없다는 것을. 제갈량을 얻기 위해 자존심을 버리는 것쯤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이것이 진짜 리더십입니다. 35살의 독자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직장에서 후배에게 배우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선배.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더 나은 사람을 찾는 리더. 유비는 여전히 존경스럽지만 이제는 다른 의미로 다가옵니다. 반면 조조는 어떻습니까? 조조의 인재 등용을 다시 봅니다. 정사 무제기에는 조조가 3차례에 걸쳐 구현령을 내렸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210년 첫 번째 구현령. 덕행이 있지만 명성이 없는 자. 부모에게 불효하지만 나라에 충성하는 자도 청거하라. 214년 두 번째 구현령. 집안이 미천하거나 출신이 좋지 않아도 능력이 있으면 등용하겠다. 217년 세 번째 구현령. 재능만 있다면 어떤 결점이 있어도 상관없다. 35살의 독자는 이 대목에서 멈춥니다. 조조는 당대의 편견을 깨뜨렸습니다. 가문이나 출신이 아니라 오직 능력으로 사람을 봤습니다. 환관의 손자라는 멸시를 받았기에 더욱 실력주의를 관철할 수 있었습니다. 장류는 원래 여포의 부하였습니다. 서왕, 장압은 원소의 장수였습니다. 심지어 가훈은 이각과 곽사를 도운 전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조조는 이들을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이것이 조직의 힘입니다. 35살의 독자는 직장에서 배웠습니다. 팀을 꾸리는 능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적절한 사람을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조조가 조금씩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45의 눈은 또 다릅니다. 이제 부하도 있고 후배도 있습니다. 조직에서 중간 관리자 역할을 합니다. 때로는 윗사람의 무리한 요구를 아랫사람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때로는 아랫사람의 실수를 자신이 책임져야 합니다. 리더십의 무게를 압니다. 의사결정의 고통을 압니다. 이때 삼국지를 다시 펼치면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입니다. 208년 적벽대전. 젊었을 때는 화공 장면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제갈량과 주유의 지략 대결이 흥미로웠습니다. 조조의 패배가 통쾌했습니다. 하지만 45의 눈으로 보면 다릅니다. 조조는 왜 그토록 서둘렀을까요? 경주를 손에 넣은 직후 곧바로 강동으로 진군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정사 기록을 보면 답이 나옵니다. 조조는 이미 53세였습니다. 시간이 없었습니다. 원소를 무찌른 지 8년. 이제 천하통일의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부하 장수들은 휴식이 필요하다고 간언했습니다. 하지만 조조는 밀어붙였습니다. 그리고 패배했습니다. 45살의 독자는 이 대목에서 조조를 이해합니다. 완벽한 타이밍을 기다리다가는 기회를 놓칩니다. 때로는 준비가 부족해도 결단해야 합니다. 조조의 판단이 틀렸지만 그 심정은 이해합니다.
조조는 적벽에서 패한 후 어떻게 했습니까? 정사 무제기에 따르면 조조는 곧바로 군대를 추스르고 북쪽으로 돌아갔습니다. 낙양에서 농지를 정리하고 둔전제를 확대했습니다. 실패를 인정하고 다시 기반을 다졌습니다. 이것이 진짜 리더입니다. 화려한 승리가 아니라 패배를 수습하는 능력, 좌절 속에서 다시 일어서는 힘. 45살의 독자는 이런 조조에게서 배웁니다. 유비는 어떻습니까? 219년, 유비는 한중을 손에 넣고 한중왕에 올랐습니다. 61세의 나이에 마침내 자신의 근거지를 확보했습니다. 평생의 수건을 이룬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듬해 관우가 죽습니다. 정사 기록에 따르면 관우는 형주에서 조조와 손권 양쪽을 상대하다가 고립되었습니다. 유비에게 지원을 요청했지만 오지 않았습니다. 왜 유비는 관우를 구하지 않았을까요? 45살의 독자는 알 수 있습니다. 유비도 어쩔 수 없었다는 것을, 한중을 막 얻은 상황에서 병력을 나눌 수 없었다는 것을, 의형제의 정보다 국가의 안위가 우선이었다는 것을, 리더는 때로 가장 소중한 것을 포기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결정의 무게를 홀로 짊어져야 합니다. 유비가 관우의 죽음 소식을 듣고 얼마나 괴로워했을지 이제는 상상이 됩니다. 221년 유비는 황제에 즉위합니다. 그리고 곧바로 오나라를 칩니다. 관우의 복수를 위해서였습니다. 제갈량을 비롯한 모든 신하가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유비는 듣지 않았습니다. 젊었을 때는 이 대목에서 유비의 의리에 감동했습니다. 형제의 원수를 갚으려는 불타는 마음에 공감했습니다. 하지만 45의 눈으로 보면 다릅니다. 유비는 이성을 잃었습니다. 국가의 이익보다 개인의 감정을 우선했습니다. 그 결과 222년 이릉대전에서 참패했습니다. 정사 기록에 따르면 유비는 이 패전의 충격으로 1년 후 백제성에서 63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완벽해 보였던 유비도 결국 인간이었습니다. 감정에 휘둘렸고 잘못된 판단을 내렸고 그 대가를 치렀습니다. 45살의 독자는 이 대목에서 숙연해집니다. 훌륭한 리더도 실수합니다. 중요한 건 실수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실수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느냐입니다. 제갈량은 또 어떻습니까? 젊었을 때 제갈량은 완벽한 천재였습니다.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지혜, 신묘한 전략, 흔들림 없는 충성심. 연희에서는 거의 신적인 존재로 묘사됩니다. 하지만 45의 눈으로 정사를 읽으면 다릅니다. 제갈량은 223년 유비가 죽은 후 촉한의 실권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228년부터 234년까지 5차례 북벌을 단행했습니다. 결과는 어땠습니까? 정사 제갈량전에 기록된 바에 따르면 큰 전과를 올리지 못했습니다. 228년 첫 번째 북벌에서는 마속을 잘못 등용해 가정에서 패했습니다. 이후 4차례의 북벌도 별다른 성과 없이 끝났습니다. 234년 오장원에서 제갈량은 54세를 일기로 병사합니다. 45살의 독자는 묻게 됩니다. 제갈량은 왜 그토록 북벌에 집착했을까요? 출사표를 다시 읽어봅니다. 선제의 은혜를 갚고 폐하께 충성을 다하고자 합니다. 제갈량의 진심이 담긴 글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것도 보입니다. 제갈량은 이미 답을 알고 있었다는 것을, 촉한의 국력으로는 위나라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그럼에도 북벌을 멈출 수 없었다는 것을. 왜 그랬을까요? 멈추는 순간 촉한의 존재 이유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한실, 부흥이라는 대의를 포기하면 촉한은 그저 서쪽 변방의 작은 나라에 불과합니다. 제갈량은 불가능을 알면서도 계속 나아갔습니다. 그것이 자신의 책임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45살의 독자는 이 대목에서 숙연해집니다. 때로는 이길 수 없는 싸움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성공 확률이 낮아도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책임지는 자의 운명입니다. 제갈량은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헌신은 후세의 길이 남았습니다. 55살이 되면 또 달라집니다. 이제 정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후배들이 자신의 자리를 채우고 있습니다. 오랜 세월 쌓아온 것들을 정리할 때가 되었습니다. 이때 삼국지를 다시 펼치면 전혀 다른 이야기가 보입니다. 220년 정월, 조조가 낙양에서 66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정사, 무제기의 마지막 기록을 봅니다. 조조는 죽기 전 유언을 남겼습니다.
내가 죽거든 간소하게 장례를 치러라. 부인들은 동으로 돌아가 여생을 편히 보내라. 내가 생전에 즐기던 향과 비단은 여러 부인에게 나눠주어라. 55살의 독자는 이 대목에서 멈춥니다. 천하를 호령하던 조조도 결국 한 사람의 남편이었고 아버지였습니다. 죽음 앞에서 그가 생각한 것은 권력이 아니라 가족이었습니다. 조조는 25명의 아들을 두었습니다. 정사 기록에 따르면 그는 아들들 각자의 재능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조비의 정치력, 조창의 용맹, 조식의 문제. 하지만 조조가 가장 아꼈던 아들은 조충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총명했던 조충은 13세에 병으로 죽었습니다. 정사에 따르면 조조는 조충이 죽은 것은 나에게는 불행이지만 너희들에게는 행운이다라고 말했습니다. 55살의 독자는 이 말의 무게를 압니다. 자식을 먼저 보낸 아버지의 슬픔을, 살아남은 자식들에 대한 복잡한 심정을, 유비도 마찬가지입니다. 223년 4월, 백제성에서 유비는 제갈량을 불렀습니다. 정사 기록에 따르면 유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대의 재능은 조비보다 10배는 뛰어나니 반드시 나라를 안정시키고 대업을 이룰 것이오. 만약 태자를 보좌할 수 있다면 보좌하고 만약 그럴 제목이 못 된다면 그대가 스스로 왕이 되시오. 이 유언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젊었을 때는 유비의 관대함으로 읽었습니다. 제갈량을 믿는 마음으로 해석했습니다. 하지만 55의 눈으로 보면 다릅니다. 이것은 시험입니다. 제갈량의 충성심을 마지막으로 확인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제갈량에게 절대적인 권한을 주는 것입니다. 유비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아들 유선이 평범한 자질밖에 없다는 것을, 그럼에도 나라를 지키려면 제갈량 같은 충신이 필요하다는 것을 55살의 독자는 이 대목에서 깨닫습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가 온다는 것을,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수밖에 없다는 것을, 그것이 자연의 이치라는 것을. 시간은 흐릅니다. 위나라는 265년 사마씨에게 넘어갑니다. 촉하는 263년에 이미 멸망했습니다. 오나라는 280년까지 버텼지만 결국 서진에 항복합니다. 삼국시대는 끝났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삼국지가 왜 나이 들수록 더 재미있는지 이제 아시겠습니까? 이 책은 거울이기 때문입니다. 25세는 영웅을 봅니다. 35세는 전략을 봅니다. 45세는 책임을 봅니다. 55세는 인생을 봅니다. 같은 책인데 우리가 달라졌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경험이 쌓였습니다. 성공과 실패를 겪었습니다. 선택의 무게를 알게 되었습니다. 뇌과 연구에 따르면 중년 이후에 뇌는 단순 암기력은 떨어지만 복잡한 문제를 통찰하는 능력은 오히려 향상된다고 합니다. 경험이 축적되면서 패턴을 읽는 능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같은 삼국지를 읽어도 다르게 보이는 겁니다. 유비의 인의가 때로는 우유부단함으로 보입니다. 조조의 냉혹함이 때로는 현실주의로 다가옵니다. 제갈량의 충성이 때로는 집착으로 느껴집니다. 선과 악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옳고 그름이 분명하지 않습니다. 모든 선택에는 대가가 따릅니다. 모든 결정에는 희생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삼국지가 전하는 진짜 교훈입니다. 완벽한 영웅은 없습니다. 완벽한 전략도 없습니다. 완벽한 선택도 없습니다. 다만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실패하면 다시 일어설 뿐입니다. 끝까지 자신의 길을 갈 뿐입니다. 유비는 끝까지 인의를 지켰습니다. 성공 여부와 무관하게 자신의 신념을 관철했습니다. 조조는 끝까지 현실주의자였습니다. 천하통일을 이루지는 못했지만 기반을 다졌습니다. 제갈량은 끝까지 충성했습니다. 북벌에 성공하지는 못했지만 죽는 순간까지 최선을 다했습니다. 세 사람 모두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세 사람 모두 위대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난세를 살아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도 어떤 의미에서는 난세입니다. 급변하는 사회, 불확실한 미래, 끊임없는 선택의 순간들. 삼국지는 이런 우리에게 말합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고, 중요한 건 끝까지 자신의 길을 가는 것이라고. 25의 삼국지는 영웅담이었습니다.
35의 삼국지는 전략서였습니다. 45의 삼국지는 리더십, 교과서였습니다. 그리고 55의 삼국지는 인생 자체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삼국지가 더 재미있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삼국지를 읽는 것이 아니라 삼국지가 우리를 읽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저는 삼국지를 펼칩니다. 먼지를 털어내고 다시 첫 장을 펼칩니다. 1800년 전 그 이야기가 오늘도 새롭게 다가옵니다. 10년 후 다시 읽으면 또 어떻게 보일까요? 그때는 또 어떤 것들이 눈에 들어올까요? 그것이 고전의 힘입니다. 시간이 지나도 빛을 잃지 않는 이야기. 나이가 들수록 더 깊어지는 울림. 여러분도 삼국지를 다시 한번 펼쳐보시는 건 어떨까요? 예전에 읽었던 그 책이 아닐 겁니다. 달라진 것은 책이 아니라 여러분이니까요. 그리고 그 변화 속에서 여러분은 자신의 성장을 발견하실 겁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삼국지 독서 경험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